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무원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무관리 두 번째 문제풀이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교재 11번, 재무관리 11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11번 한번 봅시다. 기업의 자본 구조와 자본 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를 물었습니다. 그쵸? 맞는 거. 여러분 사실 여기는 자본 구조 이론이라서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보다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게 그 시험에 이제 제가 봤을 때 거의 일회성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를 너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문제 통해서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5대1로 주식 분할을 할 경우 장부상 자본 잉여금이 보통주 자본금으로 전입될 뿐 자기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오케이, 다 맞는 말이긴 해요. 자기 자본 총액에 변동이 없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주식 분할이라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뭡니까? 예를 들어 5,000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 5,000원짜리 지폐 한 장, 요거 이제 한 장이죠. 요 한 장을 어떻게 하는 거냐? 액면 분할이라는 건 그쵸, 주식 분할, 액면 분할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1,000원짜리로 이렇게 분할하는 거, 요런 게 뭐였습니까? 요런 게 이제 액면 분할이라서, 그쵸? 요렇게. 그러면 여러분 5,000원짜리 한 장을 1,000원짜리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요게 이제 총 몇 개 나오냐? 그렇죠. 이게 바로 5장 나올 겁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런 식으로 액면 분할 같은 걸 하게 되면요. 5,000원짜리 한 장이나 1,000원짜리 5장이나 사실상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5,000원. 요것도 1,000원짜리 5개니까 5,000원.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는 건 맞아요. 맞는데 1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요. 장부상 자본 잉여금이 보통주 자본금으로 전입된다 그러죠. 아니요. 여러분 단순히 이 총액 자체가 그냥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그냥 숫자만 좀 바뀐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부상의 자본 잉여금이 보통주 자본금으로 전입된다.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개수만 이렇게 늘어나는 게 그렇습니다. 액면 분할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틀린 말은 장부상 자본 잉여금이 보통주 자본금으로 전입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사채, 이게 뭡니까? 채권이에요, 채권. 자, 사채에 비해 우선주는 세후 자본 비용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배운 거냐면요. 가중평균 자본지수라는 걸 우리가 배울 때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볼까요? 가중평균 자본지수라는 거 보면 자산분의 부채, 그러니까 부채의 비중이 되는 거죠. 자, 요거에다가 자산분의 부채, 여기 곱하기 뭐였냐면요. 타인 자본 비용, 이게 이제 부채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타인 자본 비용. 요거 타인 자본 비용, 요걸 이제 하는데 요거에다가 우리가 가중평균 자본지수는 요거에다가 플러스 이제 뭐 했냐면 여러분들 자산분의 이제 자본, 자기 자본에 해당되는 거, 자본,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의 비중이 되는 거죠. 요 곱하기 뭡니까? 자기 자본 이용, 자기 자본, 그렇죠? 요걸 사용한 비용, 요렇게. 여러분 제가 요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런 얘기 하는 친구 있을까요? 뭡니까? 쌤 그때 세후 타인 자본 여기 옆에다가 1-TC라는 걸 곱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세금을 내고 난 후에 우리가 타인 자본 비용으로 사실상 타인 자본 비용은 계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타인 자본 비용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해봅시다. 100. 근데 100인데 만약에 세율이 3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 빼기 0.3 하면 얼마가 돼요? 여기가 0.7이 되죠. 그럼 보세요. 확실히 여러분 남의 돈을 쓰게 되니까 이렇게 세금을 내고 난 뒤에 0.7을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세금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내가 남의 돈을 쓴 거에 대한 비용으로 100원을 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1 빼기 세율 30%를 빼주니까 0.7이 나오죠. 자, 1 빼기 30%니까 0.3이니까 0.7 나오는 거 맞죠? 그럼 100 곱하기 0.7 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70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네. 확실히
타인 자본 비용을 그대로 내는 것보다 세금 효과를 고려하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그 금액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맞죠? 170을 비교를 하면.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회사채, 그러니까 타인 자본 비용을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내 비용을 쓸 때보다 세금 효과를 고려했을 때, 세후 자본 비용을 고려했을 때 훨씬 그게 저렴해지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저렴하고 여기가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 오케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자, MM 이론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는 재무관리에서 아주 심한 내용으로 우리 회계사 시험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 좀 나온 건데 한번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MM 이론이라는 건 모딜리안과 밀러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라서 그래서 MM 이론입니다. 모딜리안, 밀러, MM 이론. 저 맨날 이거 MM 이론 보면 그 초콜릿 초콜릿이 생각나요. M&M. 그 맨날 저는 옛날에 초콜릿 초콜릿이라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그래요. 자, 수정된 MM 이론에 의하면 불완전 시장 요인으로 법인세만을 고려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완전 자본 시장이라고 하면요, 거래 비용도 없고 세금도 없는 완전 퍼펙트한 시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세계는 어때요? 무언가 거래할 때 거래 비용도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떤 소득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국세청의 슬로건이 뭡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세금도 현실 우리 세계에서는 존재합니다. 이런 시장을 우리는 불완전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불완전 시장에서 여러 가지 거래 비용, 세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긴 합니다만 MM 이론에서 법인세만을 고려할 때는요.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가치는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 가치보다 법인세의 현재 가치만큼 크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건 방금 우리가 지금 한 가중평균 자본지수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부채를 여기다 0을 넣어버리면요. 그럼 이게 싹 제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내 자산을 전체를 자본으로 하면 여기가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내가 자기 자본 비용이 여기가 내가 내 돈만 가지고 하니까 이 비용이 결국 가중평균 자본지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법인세를 고려하니까요. 남의 돈을 빌려서 쓸 때 법인세 절감 효과를 딱 고려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원래 100을 내야 되는 게 더 작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타인 자본 비용을 사용하는 게 내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쓰게 되면요. 그 세금 효과를 고려하게 되면 남의 돈을 빌려 쓰는 게 내 돈을 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법인세만을 고려할 때는요. MM 이론에서는 어떻게 돈을 조달하라고 하냐면 부채를 많이 땡길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부채를 100% 쓰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내 돈 한 개도 쓰지 말고 남의 돈만 100% 빌려서 그 돈 가지고 사업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세금 효과가 이 절세 효과가 세후 절거 세금의 절세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남의 돈으로 100% 사업하는 게 가장 좋은 자금 조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얼마만큼 내 돈으로 100% 하는 것보다 얼마만큼 이게 더 유리하냐? 그건 바로 법인세 현재 가치가 아니라 법인세를 절감한 값 그거의 현재 가치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게 법인세가 아니라 법인세 절감. 법인세를 절감한 그 크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 온 그 크기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어렵다라는 거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여러분 일단 이건 알겠죠. 남의 돈을 쓴 게 내 돈을 쓴 것보다 세금 효과를 고려하면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 알겠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가져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4번 한번 볼게요. 현금 배당으로 유복이익이 작을 경우 투자 자금을, 여기 중요하네요. 투자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기 위해 보통주를 발행하여도 이게 주식을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유상 증자하는 겁니다.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기업 경영에 지배권과 지분율에는 영향이 없다? 아니죠. 여러분, 기업이 경영을 할 때는요. 보통주 한 주당 예를 들어서 의결권을 하나를 가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주식이 100개 발행이 되어 있었어요. 100개 발행되었는데요. 이 중에 예를 들어서 50개를 내가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머지 50개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타인이라고 해보죠. 근데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서 내가 돈을 좀 더 조달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여기다 추가로
발행을 했습니다. 100개를 더 발행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100개 모두 다 내가 이걸 일부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 주식을 발행한 거라서 이걸 모두 다 타인한테 발행을 했다고 할게요. 100개를 모두 다 타인한테. 그럼 보세요. 원래 100개일 때는 내 거 50개, 남 거 50개 있으면요. 지분율, 즉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되냐? 이때는 내가 50%를 가지고 있고요. 상대방들이 50%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맞죠? 그런데 이제 주식이 100개를 더 추가로 발행하니까 합치면 몇 개예요? 요거 다 합치면 몇 개예요? 그렇죠. 다 합치면 바로 20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0개 중에 50개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50%에서 25%로 내 지분율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타인들이 몇 개? 200개 중에 150개를 갖고 있으니까 75%로 지분율이 확 높아집니다. 그럼 보세요. 주식 한 주당 원래 내가 의결권을 한 개를 던질 수 있다면 원래는 나는 전체 주식수 내가 표 던질 수 있는 것 중에 절반을 내가 원래 던질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절반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나는 이제 몇 개 던질 수 있어요? 전체 그 표 중에 25개밖에 못 던져요. 남들이 75개를 던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내가 의사결정할 능력이 훨씬 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업 경영의 지배권과 지분율에는 영향이 없다? 틀린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11번 문제는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왜?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무관리 기본 강의에서는 조금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사실 이거는 금융기법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 번쯤 제가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조금 꼼꼼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혹시나 지금 이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친구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경제나 경영학, 이 금융 쪽을 거의 20년 넘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해서부터 지금까지니까 한 20년 정도 돼 가겠네요. 예. 그 한 15년, 20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도 어려워요. 저도 아직까지 금융이나 이런 금융 경제 쪽 이쪽 보면 저도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들 뭐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그 회계사 쪽 시험에 가면 블랙쇼즈 모형이라 그래서 그 옵션 프라이싱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제가 15년째 거의 뭐 20년째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 방에 이해해 버리시면 저 같은 사람 너무 좌절감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느낀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 쌤 이걸 어떻게 극복해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자주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들이 익숙해지는 순간들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연애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그 나의 그 연인과 처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되게 서먹서먹하고 뭔가 어색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뭔가 어색하면서 또 뭔가 서로 낯가림도 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뭔가 이 상대방의 어색함 이런 것들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연인들은요 엄청 조심합니다. 그렇죠? 먹는 거 하나하나도 되게 예쁘게 먹으려고 혹은 또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혹시나 내가 좀 실수할까 봐 굉장한 조심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상당히 좀 뭔가 거리감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연인들이 좀 오래된 커플로 지금 뭐죠? 이렇게 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방구도 이제 트죠. 이렇게 해서 먹어라 막 잠풍 이러면서 그렇죠? 어떻습니까? 엄청난 친밀도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다 똑같아요. 처음에 볼 때는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게 되고 우리가 방구도 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다가 잘 모르면 우리 카페에다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제가 11번 문제 좀 풀었는데 조금 시간을 할애했네요. 오케이. 자, 그다음 1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것도 사실 어렵진 않은데 계산이 좀 복잡해서 한번 좀 풀어볼게요.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렵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여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지우고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잘 안 지워지네요, 오늘은. 원래 좀 깔끔하게 지워져야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조금 보기가 좋을 텐데 조금 잘 안 지워지네요.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지워야죠. 자, A 주식회사는 우선주 1만 주와 보통주 5만 주를 발행하였으며 그럼 여러분 우선주랑 보통주라는 건 전부 다 이거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재무상태표 등식에 의해서. 그럼 우선주랑 보통주는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요. 요거는 일단 자본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요거 하나 일단 알았고
그다음에 우선주 한 주당 시장 가격은 5,000원. 보통주 한 주당 시장 가격은 2,000원이네요. 그렇죠? 요거 5,000원짜리 주식을 1만 주 발행했고 그다음에 2,000원짜리 주식을 5만 주 발행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잠깐 끊고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잠깐 끊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걸 찾아낼 수 있어요. 뭐냐? 자본이 전체 얼마냐? 자본이 결국 우선주랑 보통주 두 개를 더한 건데요. 우선주 한 주당 얼마래요? 한 주당 5,000원이래요. 우선주 한 주당 5,000원인데 요거를 지금 얼마만큼 발행했습니까? 1만 주. 1만 주. 요만큼. 요게 우선주의 전체 가치가 될 거고요. 그쵸? 그다음 플러스 보통주는 한 주당 얼마입니까? 2,000원이죠. 보통주 한 주당 2,000원에다가 얼마만큼 발행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5만 주죠. 그렇죠. 5만 주. 오케이. 자, 이렇게 두 개를 딱 더해주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우선주의 전체 가치가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됩니까? 이게 보통주의 전체 가치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딱 더해주면 되는데 이 두 개를 제가 한번 더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얼마가 냐면요. 5,000원짜리 1만 주 곱하면 여기에 5천만 원. 그래서 0.5억이 나오고요. 요거 이제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요게 1억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친 게 자본이니까 자본의 값은 얼마가 돼요? 1.5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일단 자본은 1.5억이다. 가로하고 자본이라고 적을까요? 오케이. 자, 됐고요. 그다음 한번 볼게요. 또한 A 주식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시장 가치는 1억 원이다. 여기에서 볼까요? 일단 회사채 발행이 얼마래요? 전체 가치가 1억이래요. 그러면 그 부채 전체 가치는 얼마냐? 바로 여기는 알려줬네요. 부채 가치는 얼마다? 바로 1억이다. 1억 원.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기 자본 1.5억. 그 다음에 부채 얼마예요? 1억. 그럼 자산은 얼마입니까?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얼마? 2.5.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우선주 자본 비용이 6%, 보통주가 8%, 회사채가 5%, 법인세율이 40%일 때, 뭐 구하래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 WACC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웩, 그쵸?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웩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쉽죠? 자, 사실 이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문제가 이제 길고 좀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걸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자, 볼게요. WACC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부채 관련된 비용 한번 해볼게요. 부채는 어떻게 합니까? 부채 플러스 자본에 해당되는 자산분의 부채 비중 요거죠.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타인 자본 비용.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부채 비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부채 비용. 그 다음 여기에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1-TC 1- 이거 뭐죠? 법인세 요렇게 여기까지가 부채 타인 자본 관련된 비용 됐습니까? 플러스 그 다음 자기 자본 관련된 비용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바로 자산분의 위쪽에 자본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저랑 같이 구해 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자산이 얼마인지 납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부채 1억에 자본 1.5억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2.5억이 될 거고요. 그것분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1억. 여기 1억. 그 다음에 부채 관련된 비용은 여기 문제에서 줬네요. 자, 여기 보시면 회사채가 1억인데 여기 쭉 보시면 회사채 자본 비용이 얼마래요? 5%. 그럼 여기에 5%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율이 얼마래요? 40%. 그러면 1 마이너스 여기 얼마? 40% 0.4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필요로 하는 것도 제가 다 넣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산 얼마? 2.5억. 그 다음에 자본 얼마? 여기가 1.5억. 그렇죠? 자, 그 다음 자기 자본 비용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좀 문제예요. 왜냐? 지금 보시면 자기 자본 비용을 아예 알려준 게 아니라 우선주의 자본 비용과 보통주의 자본 비용을 나눠서 줬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거 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이제 봐요. 자, 혹시나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했을까요? 자, 요거를 어떻게 다시 한번 해봐야 되냐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전체 자산이 2.5억이에요. 그렇죠? 그럼 자산 2.5억 분의 우선
우선주가 얼마입니까? 우선주가 0.5. 그럼 그거에 0.5. 근데 우선주의 자본 비용이 얼마라고요? 자, 볼게요. 우선주의 자본 비용이 6%입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6%. 여기 요게 이제 우선주의 자본 비용이고요. 플러스 보통주의 자본 비용. 보통주는 전체 자산 2.5억분의 아까 얼마입니까? 보통주는 1억. 그렇죠? 여기 1억. 요거 곱하기 그다음에 보통주 자본 비용이 얼마입니까? 8%. 오케이. 요런 걸 가중 평균한다 그래요. 요렇게. 결국 지금 요 내용을 우리가 우선주랑 보통주로 나누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네.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정답이 뭐가 나오냐면 정답은 그래요. 5.6%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요 답을 구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우리가 WACC 가중평균 자본지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보면 약간 여러분 경영학적 센스를 요구하는 거죠. 가중평균 자본지수라는 걸 이렇게 우선주랑 보통주가 일단 자본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걸 일단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요거 두 개를 각각 줬다라는 건 이렇게 각각 구해서 요거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것들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그래도 차분히 하나씩 다 좀 끝내볼게요. 자, 13번 문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13번 한번 봅시다. 뭐가 좀 잘 안 지워지네요. 그렇죠? 제가 굉장한 힘을 주고 지금 지우고 있거든요. 예, 좀 생길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투자 수익률 ROI 분석 기법의 하나인 자기자본 수익률 ROE.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죠? ROE. 이거 반드시 제가 회계 지표에 활용해서 ROE 요거 자기자본 수익률 요거 꼭 외워달라고 했는데요. 어떻겠습니까? ROE는 어떻게 구해요? 자, 복습 삼아 한번 해봅시다. ROE의 분모는 뭐가 됩니까? 분모는 자기 자본, 즉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할 때 그 자본에 해당되죠. 그것분의 순이익 요 곱하기 얼마? 뭐 퍼센테이지 나타내니까 10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ROE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1번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순이익 비중이 높아지면 자기자본 수익률 즉 ROE는 높아진다. 그렇겠네요. 왜요? 자, 여기서 보면 순이익이 높아진대요. 그럼 이게 높아지면 당연히 전체값은 어떻게 됩니까? 커지겠죠. 쉽네요. 1번 맞네요. 됐죠? 오케이. 2번 매출액을 기준으로 총 자산이 1년 동안 반복 운영되는 횟수가 증가하면 여러분 매출액을 기준으로 총 자산이 1년 동안 반복 운영되는 횟수가 증가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총 자산 회전율을 말해요. 자, 한번 잠깐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횟수가 증가하면 여기까지. 여기 말이 지금 우리 회계 그 지표에서 총 자산 회전율을 의미합니다. 총 자산 총자산 회전율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 총자산 회전율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봅시다. 매출액을 요거를 총자산으로 나눠줘요. 그리고 뭐 당연히 퍼센테이지 나타내니까 100 곱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런데 총자산 회전율이 어떻대요? 증가한대요. 그 말인즉슨 사실 매출액이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매출액이 증가했다라는 건 결국 어떻습니까? 그렇죠. 순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자본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 맞겠네요. ROE가 높아지는 거 맞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3번에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자기자본 수익률이 낮아진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재무 상태표 등식이 뭐였습니까? 자, 봅시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뭐가 돼요? 자본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자산이 일정한 고정된 상태라면요. 여기서 부채 비중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자본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낮아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말하는 건 부채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당연히 상대적으로 자본 비용은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 어떻게? 떨어지겠네. 오케이. 그럼 보세요. 분수의 특성상 분모가 작아지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 ROE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4번에 자기 자본 수익률 ROE는요.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어서 효율적 이용도를 측정하는 지표다. 정확하게 이 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3번까지 한번 풀어봤네요. 좋아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자, 14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 어려운 계산 문제는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그 뒤쪽에 물론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좀 많이 어려운 건 여기서 다 끝냈고요. 이제 조금 뒤쪽은 말로 된 문제들도 좀 나오니까 재무관리가 회계랑 재무관리가 계산 문제랑 말로 된 문제 이렇게 섞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전까지는 계산 문제 쪽이라면 이제 말로 된 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순형가법 이게 뭐였습니까? 순형가법 우리가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하는 데 있어서 NPV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아하,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NPV는 화폐 시간가치 고려합니까? 그렇죠. 화폐 시간가치 TVM을 고려하는 거죠.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투자안 평가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현재가치법 NPV,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IRR법, 그 다음에 수익성지수 PI법 이렇게 세 가지죠. 오케이, 요거 맞네요. 2번,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그렇죠. 미래에 발생할 모든 캐시플로우를 뭡니까? 그렇죠. 그걸 다 고려해서 현재로 이렇게 가치를 할인해 와서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가능하네. 그다음 3번에 할인율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 NPV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 가치로 바꿔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모에 들어간 할인율 필요합니다. 그래 이게 바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마지막 4번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다. NPV는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요. NPV는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현금의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현금의 순흐름이라고 적을게요. 현금의 순흐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현금의 순흐름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금의 순흐름은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뺀 걸 말해요. 오케이. 즉 NPV는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냐면요. 우리 회사가 현금이 들어오는 것에서 우리 회사가 또 나가는 게 있겠죠. 그거에서 딱 그걸 뺀 거. 지금 정말 순현금의 흐름. 그것만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뭐다? 현금의 순흐름 기준으로 한다. 오케이.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15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5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맞는 거를 물었습니다. 가장 옳은 거, 맞는 거 물었네요. 어떤 사업에 대해 사업 기간 동안의 현금 수익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합한값이 투자 지출과 같아지도록 할인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뭡니까? 지금 내가 투자를 하면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현재 일정 금액의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이 금액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들이 있는데 자, 이때 우리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요. 할인을 해 오는데 그때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들을 다 더한 이 값과 투자 금액이 요거 두 개가 같아지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법이죠. IRR법.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뭐 이런 건 여러분들 가볍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 평균 이익률은 회계적 평균 이익률 그거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현재 가치 NPV법, 수익성 지수법, PI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일단 한번 풀어봤고요. 그다음 그 밑에 16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 수익률에 대한, 즉 지금 방금 했네요. 방금은 IRR법,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맞는 거를 물었습니다. 1번,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으로 정의한다. 여러분, 현금 유입을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 그거를 현재 가치로 가져와서 지금 현재 투자한 금액을 뺀 거, 이건 뭐였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NPV법이 되겠죠. 순현가법. IRR법으로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투자안으로부터 얻게 될 미래 순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최초 투자액으로 나누는 건 뭡니까? 오케이, 이건 수익성 지수법, PI법. 그렇죠? 오케이. 3번, 한 가지 투자 안에서 복수의 값이 얻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제가 우리 그 기본서에 보면요. 내부 수익률법은요. 한 가지 투자안에 대해서 복수의 그 값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문제점이 되죠.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우리 항상 서로 결과가 다를 때는 뭘 기준이 된다? NPV법.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순현재 가치 방법과 항상 동일한 결론을 가져온다. 아니라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상호 배타적 투자안들을 평가를 해보면요.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이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가 기준이 된다? 무조건 대장은 NPV다. 그래서 항상 동일한 결론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앞쪽에 조금 새로운 개념들도 좀 많고 우리가 계산 문제가 좀 많아서 생각보다 조금 문제를 많이 풀지 못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제가 가급적 문제풀이는 한 30분을 좀 많이 넘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문제풀이가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선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좀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재무관리 나머지 17번부터 이후의 문제들을 전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